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죠. 자, 지난주에 백선 중에 유치권까지 봤죠, 그죠? 유치권까지. 55페이지 저당권 할 차례입니다. 저당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 자, 빠르게 이제 백선 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밑보면 75점 정도 맞아요. 네. 그 정도 맞으면 됩니다. 자, 55번에 1번은 저당권이라는 건 이제 우리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자신의 아파트를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에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만약에 변제를 못하면 은행은 그 저당권으로 내가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를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은행은 자신의 채권을 먼저 회수하게 됩니다. 이런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그러죠. 자, 저당권에서 첫째로 나올 만한 게 55번의 1번처럼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돼서 목적물의 범위, 이게 잘 나오죠.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의 부합물 종물에 미치죠. 또 하나 목적물이 과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가에 문제가 있는데 121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조문박스 359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고요. 다만 그 목적 부동산이 압류가 된 후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그게 1번이죠. 그 1번에서 두 번째 줄에 부동산에 관한 차임, 이것도 과실이죠. 내가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류 후 과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겠죠. 동그라미 2번은 물상대위라고요. 122페이지에 가면 나옵니다.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시훼손 공용징수되고 그 가치 변형물인 보상금이나 보험금 따위가 있을 때 저당권이 그 보험금이나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것을 물상대위라고 하죠. 자, 근데 이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려면 그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채무자 등에게 지급이 되기 전에 지급을 못하도록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2페이지에 보면 조문에 보면 저당권자가 압류를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꼭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 안 해도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 즉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제3제에서 이 압류가 되어 있다면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3번보다 4번을 먼저, 4번이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이 미치다. 121페이지 있고요. 자, 5번은 먼저, 5번은 125페이지에 가면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나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라 하고요. 125페이지에 보면 그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지만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변제권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5번 지문이죠. 125페이지 있고요. 3번은 127페이지 저당권 처분에 나와 있습니다.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제 교재 확인해 보시고요. 자, 56번에 1번 또 나왔죠. 저당권 설정 후 부합된 물건, 종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2번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목적물 과실에 관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목적물 압류가 됐을 때 우리 어디를 살펴보시냐 하면 아까 봤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121페이지를 살짝 보세요. 잘 안 나오는 지문인데 121페이지를 보면 방가로 입은 목적물의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 박스 359조를 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그 과실에도 미친다라고 되는 그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갑수유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나서 땅이 팔린 거예요. 병에게.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인 경우 목적물이 압류가 됐을 때 이게 압류가 되면 압류 후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다만 이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때는 그냥 효력이 미치는데 이게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는 이 제3자에게 압류 사실이 통지가 되어야 돼. 통지가. 단순히 압류만 가지고는 제3자에게 과실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9조 단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당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압류만 갖고는 안 되고 압류 사실을 통지해야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번에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압류만 가지고는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을 못하고 통지해야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닌데 가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수험생들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56번에 3번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요거는 저기 근저당권 가면 나오죠. 132페이지 가면 나옵니다. 우리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가 바뀌고 나서 돈을 갚았을 때 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3번 지문이죠. 종전 소유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4번은 저당권에서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죠. 토지 저당권자의 토지 건물 일괄 경매권이라고 1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 건물이 지어진 경우에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수도 있죠. 자, 이때 이 건물은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설정자로부터 용의권을 설정받은 사람 125페이지에 가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지상권 따위를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지었지만 그 건물이 토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에게 귀속이 되면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게 4번 지문이죠. 5번은 근저당권과 관련해서 채권이 언제 확정이 되는가 131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신청 시 확정이 되고요. 근저당권자가 아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5번 질문이죠. 다음은 2번이 될 겁니다. 57번은 역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해서 122페이지 위에 가만 있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에 미치고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57번에 2번도 122페이지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당권이 설정이 된 부동산이 수용이 됐을 때 보상금이 지급이 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압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상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노란 거 잘 안 보이니까. 보상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이 되는 경우와 압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상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이 되는 경우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얘네들에게 지급이 되는 경우로 나눠서 다른 채권자가 수령을 해갔을 때는 그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나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가 수령을 했다면 얘네들한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보상금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보상금을 누가 수령했는가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2번은 물상보증인에게 지급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청구할 수 얘네들한테요. 다 없다고? 청구할 수가 없다고? 아니 얘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고요. 예, 얘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고. 근데 얘한테들은 청구 못 한다고. 아니요. 얘한테 반대. 이거 못 하고 이건 단다고. 이렇게.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못 하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수령했을 때는 걔네들한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옳은 지문이죠. 3번은 123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물상대의가 인정되려면 목적물이 멸시훼손 공용징수 돼야 돼요. 따라서 협의 취득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 할 수 없다가 판례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나왔죠. 2번하고 4번을 구별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4번은 다른 채권자가 수령을 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2번은 물상보증인이 수령을 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을 구별하시면 돼요. 누가 수령했는가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5번은 다시 저당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자니까 제3취득자죠. 그죠? 제3취득자 아까 봤어요. 125페이지에서 제3취득자가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제권이죠. 그게 5번 지문이죠.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58번에 1번 근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죠. 근저당권은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죠. 다시 말해서 아직 채권이 없더라도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근저당권 등기 외에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 계속적 거래계약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저당권이 설정이 되려면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려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을 발생케 하는 계속적 거래계약이 당연히 존재해야 됩니다.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 지문. 2번 지문은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있죠. 근저당권은 그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지만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습니다. 3번은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반면에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4번 지문은 최근에 나온 건데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교재 없어요. 갑수의 땅과 건물이 있는데요. 을이 돈을 빌려주면서 여기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공동근저당이라고 합니다. 공동근저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먼저 경매가 돼요. 그럼 채권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목적물의 채권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을이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두 개가 동시에 경매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먼저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채권이 여기에 확정이 돼서 일부를 배당을 받아요. 문제는 요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그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목적물의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건 아직 경매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4번을 보면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을 받았을 때
나머지 목적 부동산,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목적 부동산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확정되지 않는다.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를 팔아먹거나 대위 변제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132페이지에 있죠.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의 소멸이나 이전은 그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30페이지 맨 위의 조문과 132페이지 판례를 연결해서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5번이 틀렸죠. 자, 59번.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 토지 X토지의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고, 갑이 다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X토지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자, 근저당권이 두 개입니다. 갑 소유 땅에 1번 근저당권자 을이 있고요. 공동근저당 아닙니다. 2번 근저당권자 병이 있습니다. 얘는 채권 최고액이 5억이고요. 얘는 채권 최고액이 3억입니다. 이렇게 1번 근저당권자, 2번 근저당권자 둘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병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병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을의 근저당권이 채권 언제 확정되죠? 경락대금 완납한 때. 그죠? 1번. 경락대금 경매 신청 시간이라 경락대금 완납한 때 을의 채권은 확정이 됩니다. 자, 을이 경매를 신청했고요. 신청 시 사고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 이자는 담보되죠. 확정 후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담보되지 않지만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는 담보된다.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2번이 옳은 집입니다. 1번, 2번 다 131페이지에 있고요. 3번도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과 병 사이에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요. 갑이나 병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채권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131페이지에 있고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는 기본 계약 및 설정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채권을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4번은 확정된 을의 채권이 6억입니다. 6억이니까 최고액을 초과했죠. 채무자는 다 갚아야 되죠. 그죠? 채무자는 6억을 다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5번 정이 X토지를 샀어요. 정 뭐죠? 제3취득자죠. 정이 X토지를 샀다면 정은 제3취득자입니다. 그런데 병에 확정된 채권이 4억입니다. 병의 채권 최고액은 3억인데요. 확정된 게 4억이에요. 갑은 4억을 다 갚아야 되지만 제3취득자는 얼마만 갚으면 돼요? 3억만 갚으면 되죠. 최고액만 면제하면 근저당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틀린 지문이 되죠. 이런 식으로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59번에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60번 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죠. 계약의 성립은 137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주로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한 계약 성립, 또 141페이지에 있는 교차 청약과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여기서 주로 문제가 나옵니다. 조문이 527조부터 534조까지죠. 철저하게 봐주셔야 돼요. 계약 성립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번에 1번은 139페이지에 있죠. 528조 1항. 승낙기한을 정해서 청약을 했을 때 그 승낙통지가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승낙이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건 연착을 했다는 거죠. 그럼 계약을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60번에 2번은 141페이지에 있죠. 531조 조문이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통지를 도달이 아니라 발송한 때 성립하죠. 격지 간의 계약은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발송한 때. 2번 틀렸죠. 3번은 139페이지에 있죠.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청약의 효력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죠. 4번하고 5번은 141페이지 하단에 있죠. 4번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고요. 5번이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4번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언제 계약이 성립해요?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5번의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이렇게 되죠.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61번에 계약의 성립관에서 동그라미 1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이게 137페이지 하단에 했죠.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 왜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계약을 의리했는데 의리병하고 계약을 했는데 즉 행위자는 의리인데 계약서 명의인이 갑일 때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의리냐 갑이냐 이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이럴 때 계약 당사자가 행위자냐 명의인이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을과 병이 모두 을이라고 생각했다면 을, 을과 병이 모두 갑이라고 생각했다면 병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생각했는가? 이거 가지고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해라. 137페이지 있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61번에 1번 두 번째 줄 당사자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 2번 임대차라고 나오는데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죠. 보증금 순서는 임대차의 성립 요소가 아니죠. 특히 민법에는 보증금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3번은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535조는 적용할 여지가 없죠. 535조는 142페이지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이 되려면 계약은 성립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일 때 적용이 됩니다. 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이 되려면 계약은 일단 성립이 돼야 돼요. 계약은 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당사자의 의사가 불합치하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3번이 틀렸죠. 4번은 매매계약의 성립관에서 저기 민법 총칙 가면 나오죠. 6페이지 가면 나와 있습니다. 4번은 6페이지 가면 나와 있는데요.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확정토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지요. 나중에라도 확정토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5번은 뭐죠?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141페이지 맨 위에 534조가 있지요. 승낙을 하는데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했을 때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조문 그대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틀린 거 3번. 62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체상금은 지체배상금을 말합니다. 이 지체배상금이 뭐냐? 아니 공사를 말일까지 하기로 해놓고 말일까지 끝내질 못했어요.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공사기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하루 얼마씩 배상한다. 그게 지체배상금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건축주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하고 건축주인 도급인이 건축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이게 동시행관계냐? 아니다라는 거죠. 왜? 지체배상금은 특약을 통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체배상금 채권과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이유는 당연히 지체배상금은 특약을 통해서 발생하고 특약. 건물 신축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한 거예요. 뭐라고? 공기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얼마를 배상한다라고 별도로 특약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지체배상금 채권 채무는 공사 도급 계약을 통해 발생한 채권 채무가 아닌 별도의 특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권 채무니까
원칙적으로 동생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따로 확인해 주시고 62번에 2번은 144페이지에 나와 있죠. 중도금 지급과 같은 선이행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생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중도금 지급 같은 선이행 의무가 예외적으로 동생관계가 되는 게 1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불안의 항변권이죠.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건설회사가 신용불안이더라. 뭐 이런 경우 하고요. 또 하나가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이럴 때는 동생관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2번 틀렸지. 3번은 145페이지에 있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요.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행사, 주장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즉 동시이행 항변권에 따른 이행 지체 책임의 면제의 효력은 항변권 행사 원용하지 않아도 발생한다라고 해야 돼요.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원형이란 건 소송상 주장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그걸 굳이 행사하거나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왜?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정당하게 거절하는 거니까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번 동시이행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죠. 그죠? 그리고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대금 채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145페이지에 역시 나와 있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가 되면 소멸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과 동시행관계지만 대금 지급 기일이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4번 틀렸고요. 자, 5번이 최근에 나온 건데요. 우리 그 144페이지를 보면요. 144페이지 교재 잠깐만 확인해 봅니다. 두 번째 박스에 관련 판례가 있어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 건설회사가 신용불안이야. 그럼 불안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꼭 신용불안 같은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해서 지문,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채권자 측에 발생한 객관적 사정만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건축주가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가 10% 완성되면 10% 공사대금 주기로 했고 20% 완성되면 20% 주기로 했는데 안 줘요. 안 줘. 공사대금을. 돈이 많은데도 신용불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공사를 계속해도 돈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게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거예요. 즉 채권, 채무자가 즉 상대방 건축주가 신용불안 등이 아니어도 돈이 많아도 기존에 주기로 한 걸 제때 안 주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사를 계속해서 건물을 완공하더라도 건축주가 돈을 안 줄 것 같다 라는 불안한 마음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요. 그럴 때도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의 항변권이란 꼭 신용불안 등과 같은 사정만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다. 네? 네, 그렇게 지문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63번에 부가세라고 되어 있죠.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매수인이 부가세나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했을 때 그 부가세나 양도세 부담 의무도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동시이행 관계다라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우리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판례. 원래 매수인이 부가세나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건 특약상 부수적 채무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부수적 채무 중에서 요거 매수인이 부가세나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요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동시이행 관계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예외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63번에 2번은 144페이지 하단에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갑이 을에게 이행을 제공하고 청구함으로써 을이 지치에 빠졌다 하더라도 을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2번 지문이죠. 잘 나오죠. 3번은 구분수의적 공유관계가 해소됐다. 갑과 을이요. A 토지에 대해서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1필지 땅에 대해서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각각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를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해요. 근데 이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가 됐어요. 상호 명상약정을 해지해서 이게 해소됐어요. 해소가 되면 지분을 이전해 줘야 돼요. 지분 이전 서로. 당연히 이게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여야 되죠. 서로 지분을 맞교환해야 되는데 동시 이행 관계가 될 겁니다. 그게 3번 지문이죠. 4번은 원인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무자는 어음 반환과 동시 이행을 주장하면서 원인 채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가 되죠. 우리 145페이지에 가면 통설 판례가 인정하는 동생 관계 중에 하나가 변제와 영수증 교부가 있어요. 그죠? 돈 갚는 것하고 동시행관계 있는 게 두 개예요. 영수증 교부하고요. 어음수표 방안. 이 동시행관계. 그러니까 어음 돌려줄 때까지는 돈 못 갚아. 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럼 동시행 관계라는 거죠? 네. 돈 갚는 거하고 영수증 교부, 돈 갚는 거하고 어음수표 반환은 동시행관계다라고 따로 외워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돈 갚는 것하고 담보권 말소가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5번도 144페이지 있죠. 어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동시행변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그랬습니다. 5번 지문이죠. 144페이지 있습니다. 틀린 거 4번. 64번은 위험부담이죠. 146, 147페이지 있는데요. 특히 147페이지 그 조문 박스 537조와 538조 가지고 푸는 거예요. 64번 갑이 X주택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는데 인도와 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이 됐습니다. 그중에 동그라미 1번 X주택이 불가항력적으로 소실된 경우 1번하고 5번이 딱 537조가 적용되는 거죠. X주택이 불가항력적으로 소실이 됐다면 채무자 갑이 위험을 부담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갑은 대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동그라미 5번 미리 받은 돈은 돌려줘야 됩니다. 1번, 5번이 537조가 적용되는 채무자 위험 부담이죠. 반면에 3번, 4번은 3번 의뢰과실로 불능, 4번 의뢰 지체중 불능. 다 을이 부담해야 되죠. 을이 부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1번하고 5번은 537조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1번하고 5번은 537조가 적용돼서 채무자 갑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고요. 3번하고 4번은 538조가 적용이 돼서 을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예요. 그럼 2번은 뭐냐? 2번은 갑의 귀책 사유죠. 그죠? 이거 채무 불이행이죠, 이거는. 위험 부담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이죠. 2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갑의 과실로 소실이 됐죠. 채무자 과실로 소실이 됐으니까 2번은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 중에서 뭐예요? 이행 불능이죠. 그러니까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 3, 4, 5는 위험 부담이고요. 2번은 채무 불이행이 되죠. 그죠? 1, 3, 4, 5는 갑에게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으로 가는 거고요.
2번은 갑에게 잘못이 있으니까 위헌부담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으로 가는 겁니다. 4번이 틀렸죠. 6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벌써 두 번째 줄 1번 틀렸죠. 제3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틀렸죠.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 벌써 틀렸죠. 자, 65번에 2번은 149페이지 위에 좋은 박스 가면요. 539조 2항이 있습니다. 제3자가 채무자에게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채무자가 누구냐?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입니다. 2번 틀렸죠. 제3자가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에 대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했을 때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149페이지 상단에 좋은 박스가 있습니다. 539조 2항. 3번은 역시 149페이지 밑에 있죠.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한 다음에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제3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해제를 요약자가 해야 되죠. 4번은 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항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누구예요? 낙약자죠. 보세요. 요약자와 낙약자, 채무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낙약자는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게 3번 질문이죠. 4번 질문이죠. 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나 아직 요약자부터 물건 못 받았다. 돈 못 주겠다. 라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다. 148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구별하자 그랬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 되죠. 5번 나왔네요. 요약자는 그 다음에 수익자와의 사이에 대가 관계가 부존재. 여기. 이게 문제가 생겼어.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5번 지문이죠. 4번하고 5번을 구별하시면 돼요. 4번은 여기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고 5번은 여기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거절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거의 기계적으로 지문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 되죠. 66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경우죠. 갑은 자신 소유의 X 노트북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자, 갑이 요약자고요. 을이 낙약자 채무자고요. 병이 수익자가 됩니다.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1번 원칙적으로 병이 수익에서 표시하고 난 다음에는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죠. 근데 예외가 있죠. 동그라미 1번. 갑과 을이 미리 계약을 하면서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할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해놨다면 변경 소멸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약정은 병에게도 효력이 있다. 즉 미리 유보해놨다면 병의 수익에서 표시 후에도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2번 갑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틀렸죠. 150페이지에 가면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갑은 병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할 때 병의 동의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번이 틀렸죠. 자, 3번은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갑병 계약이 취소됐대요. 이게 문제가 여기. 그럼 뭐다? 거절할 수 없다. 옳은 질문이죠. 4번은 을의 채무 불이행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병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4번이죠. 5번도 갑과 을의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을은 병에게 지급한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한 질문 2개. 다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67번은 계약 해제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해제권이 약정되어 있다. 각과의 사이 약정 해제권이 있다. 그 약정 해제권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별도로 뭐가 생기죠? 법정 해제권이 생기죠.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은 별개의 해제권입니다. 따라서 약정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권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해제권이 약정되어 있어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번이 틀렸죠.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금전 반환해야 되는데 155페이지 가면 금전은 이자를 붙여야 됩니다.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죠. 받은 날부터. 해제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이자 붙이라고. 이런 거 틀리면 아파요. 주둥이 터져라 1년 내내 얘기했죠. 받은 날부터라고. 1번 틀렸죠. 3번 또 나왔어요. 갑을병사의 순차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병이 대금을 의뢰 지시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기로 했어요. 보세요. 이런 경우에요. 갑을병 순차 매매가 됐는데 이렇게 을은 병에게 지시해 대금을 이렇게 지급하라고. 그럼 얘가 요약자가 되는 거고요. 얘가 낙약자가 되는 거고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뒤집으시면 돼요. 예? 지문을 잘 읽어보세요. 병이 대금을 을의 지시에 따라 갑에게 지급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을이 요약자가 되는 거고요. 병이 낙약자가 되는 거고요. 갑이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지급을 한 상태에서 이게 해제가 됐어요. 병은 갑에게 지급한 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67번에 3번은요. 66번에 5번 지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문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을이 병에게 지시를 해서 대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을이 요약자, 병이 낙약자, 갑이 수익자가 되는 건데 돈을 준 상태에서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병은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내용. 4번 매도인이 계약금 계약에서 해제할 때 매도인은 100을 제공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합니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지요.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5번은 이행 거절 철회가 나오죠. 어디 있어요? 이행 거절이 있게 되면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데 153페이지 상단에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하면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다만 이행 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가 되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라.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2번. 68번은 합의 해제라고 되어 있죠. 합의 해제는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묵시적 합의 해제도 가능하죠. 또 2번도 마찬가지죠. 합의 해제죠. 151페이지에 있죠. 해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하죠. 그게 2번 지문이죠. 3번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됐죠. 이행 불능이죠. 152페이지에 가면, 153페이지에 가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4번은 해제권의 불가벌성이죠. 155페이지에 있죠.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하라고 되어 있고요. 어느 일방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해제권도 소멸한다. 그게 4번이죠. 5번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157페이지. 해제와 손해배상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153페이지도 있죠. 조문이 551조.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했다. 따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법정 해지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69번. 각과 을은 값의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동그라미 1번.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값. 자, 계약을 해서 계약은 소멸했죠. 계약이 소멸했다는 건 채권 채무가 소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 값이 다시 을에게 청구하더라도 을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계약은 이미 해제됐지 않냐? 1번 틀렸죠. 계약을 해제해놓고 왜 청구를 해? 이상한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번은 뭐 차고에서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거라죠.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차고 취소할 수 있다. 20페이지 가면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 질문. 자, 3번은 각과 을 사이 토지 매매를 했고요.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을의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가압류했어요. 그리고 이게 해제가 된 거야. 이때에 보호되는 제3자냐? 그렇다네. 부동산 가압류한 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 156페이지.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권을 압류, 가압류한 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지만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따라서 병에게 소구표를 주장할 수 없단 말이죠. 얘는 보호되니까. 얘가 보호된다는 것은 계약 해제의 소구표 주장 못한다 이런 뜻이죠. 얘는 보호된다. 얘는 다시 한번요. 채권을 가압류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가압류한 부동산. 보호되는 거예요. 보호된다라는 것은 이 병에게는 소구표를 주장 못한다 이런 뜻이죠. 4번은 우리 이행불능과 관련해서 153페이지에 있는데요. 가압류만으로는 각과 을 사이에 X 토지를 매매했는데 이 X 토지 자체가 가압류되어 있어요. 이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무자력. 무자력. 4번 갑의 채권자가 이 3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3번은요. 등기가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 을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가압류한 거고요. 4번은 각과의 X 토지를 매매한 상태에서 갑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등기가 못 넘어가게. 이런 경우에 이행불능이냐? 갑에 뭐까지 있어야 이행불능이다? 무자력. 그런데 4번을 봤더니 갑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 집행했다고만 되어 있지. 갑이 무자력 상태라는 말은 없지요. 그럼 이행불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됩니다. 5번은 실권약관이죠. 중도금을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날짜가 지났다. 자동 해제되지요. 이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뭐예요? 151페이지 잔금이죠. 두 개가 있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이게 다르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실제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라는 약정이 있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만으로는 자동 해제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지체가 되어야 자동 해제된다. 구별하자 그랬어요. 그중에 이건 5번은 중도금이잖아요. 그죠? 중도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고 약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약속대로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당권하고 계약 총론 문제들이 이렇게 나온다. 자, 70번부터는 계약 강론이고요. 매매 문제니까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